윤태진. 궤도 엑소의 과장창. 안녕하세요. 과학으로 장난치는 게 창피해 과장창의 남이춘 윤태진입니다. 과학의 힘으로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응원하는 궤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과학계의 선한 바이러스가 되고 싶은 남자 엑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코로나19 특집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이전에도 사실 몇 번 코로나19 이야기를 하면서 뭐 어떻게 전염되는지 뭐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네. 예. 과학계에서 공기 전파 여부를 두고 여전히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고요? 저는 사실 결국에는 가장 전문가 말은 질병관리본부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중앙 집단이고 가장 연구를 많이 하고 케이스가 가장 많은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정말 열심히 하시는 본부장 계시잖아요. 뉴스도 많이 나오시고 예. 급격히 노화를 하셨어요. 너무 이제 거의 잠을 안 잔다고 하시니까 그것도 봤어요. 제가 SNS에 막 새벽 4시인데도 질병관리본부 전문체 다 불 켜져 있고 3시, 4시, 5시까지 그만큼 열심히 하는데 거기서 이제 본부장님 말씀이 공기 전파는 절대 안 된다 이런 말 없었어요. 근데 이제 거의 안 된다. 그 말은 웬만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감염이 공기전을 통해서는 거의 안 된다. 특수한 상황에서만 된다. 그 특수한 상황이 뭐냐? 굉장히 밀폐된 환경이라던가 그 다음에 좀 이제 공기 환기 시스템이 안 된다는 위치라던가 특히 이제 3차 병원 있잖아요. 큰 병원. 그런 곳에서는 이제 환자들이 기관삭간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에크모라던가 아니면 뭐 산소호흡기 하면서 그 비말 같은 것들이 그 기관지 쪽에 호흡기 쪽에서 이렇게 쪼개지면서 되게 얇게 많이 퍼져요. 네. 그러니까 그런 퍼지는 게 우리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있긴 한데 항상 우리 가정창에서 다뤘죠. 비말이라는 것 자체가 그 안에 바이러스가 굉장히 몇백만 마리 들어있는데 쪼개진 것들 안에는 바이러스가 되게 작게 들어있다고. 그런 것들을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은 감염이 될 정도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마스크만으로 막을 수 있는데 당연히 뭐 예를 들어서 아저씨 영화 원핀에서도 방탄 유리에 원핀 총을 쏘잖아요. 원빈이 이거 방탄이야 이러는데 원빈이 한 6발 7발 쏘고 대사가 좀 순화된 것 같습니다. 아직 한 발 남았다 이러잖아요. 맞아. 그리고 결국 방탄불에 깨지잖아요. 맞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작은 공기 전파를 통해서 하는 비말보다 작은 그 에어로졸이라는 되게 작은 입자들도 한두 개 들어오는 거는 괜찮은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계속 들어오면 그게 감염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지역이 이제 그런 3차 병원 응급실 같은 곳이라던가 아니면 뭐 굉장히 밀폐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그러니까 당연히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야 되고 실제로 메르스 사태 때도 첫 번째 진원지가 평택 성모병원이었거든요. 거기서도 좀 약간 이게 처음에 그 환자가 다른 사람들 감염시켰을 경로가 분명히 거리가 떨어지는데 감염이 많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역학조사를 하고 해봤더니 거기가 환기 시스템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환자가 쏟아낸 작은 게 공기 전파를 통해서 밀도가 점점 높아지고 환기가 안 되니까 그걸 통해서 감염이 됐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포인트가 비말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막 튀어나온 물방울이기 때문에 이거는 느껴지는. 일종의 이거는 어떤 형체가 있단 말이죠 지금. 그래서 뭐 누가 재채기를 하면 아이고 혹시나 걱정이 되고 이런 상황인 거고 누구도 재채기를 하지 않으면은 그리고 어떤 공간에서 누구도 재채기를 하지 않으면은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에어로졸 형태로 가서 이제 공기 전염 가능성으로 가게 되면은 사실 거기 아무도 없는데 이 공기 안에 뭔가 있어서 내가 이걸 흡입하면은 옮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부담이 있는 거예요. 공포감이 조장이 될 수 있죠. 즉 이제 유형의 비말 덩어리였다가 약간 무형의 공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직 확실하지도 않고 근데 재밌는 건 이제 사이언스지나 네이처 같은 어느 정도 권위 있는 학술지에서 나온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입장이 약간 온도 차이는 있으나 이 가능성을 아예 부정하진 않고 있어요. 그렇죠. 예, 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미국의 이제 연구팀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2m 이내에서 공기 샘플에서 코로나19가 발견됐다고. 공기 샘플입니다. 공기 샘플. 예. 그리고 이제 중국의 우한대 연구팀 같은 경우도 이제 보호구 교체하다가 공기 중에서 퍼질 수가 있다. 보호구에 묻어있던 게. 이런 내용을 발표했고 근데 이제 네이처 쪽에서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공기 전파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충분한 근거는 없다. 아직 증거가 없다. 그리고 이제 그 LA 캘리포니아 대학교에 있는 교수님은
10cm 이내 에어로졸에서는 발견하지 못했다. 예,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어쨌거나 2m 이내에서는 뭔가가 발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쵸. 예,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 조심하는 게 중요한 상황이고 네. 그럼 결국 2m 정도를 떨어지면은 공기 샘플 안에서 발견되지 않았다고 조금 보수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예. 우리가 지금 현재 뭔가 뭐 백신이 개발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전혀 아직까지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정체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네. 아직 불확실해요. 그죠. 예.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은 조심하는 것밖에 없어요. 맞아요. 정말로. 누군가의 말을 어.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나는 이 말이 더 맞는 것 같아. 이 사람 말 믿을래.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그 우리 남이춘님 네. 가끔 방송하시는 거를 보는데 네. 그 요새 게임 방송 하시잖아요. 네. 게임 하시는 거 보면은 되게 잘하세요. 놀랬어요. 왜냐면은 얼굴 어, 게임 잘하죠. 최근에 하는 게임 있죠. 얼굴춤? 그 게임? 막 싸우는 거. 싸우는 그 몬스터 잡는 거. 그거 이름을 다크 잡는 소울? 건데. 어. 다크소울? 다크소울. 이게 사실 그 저희에게 크기 때문에 네. 솔직히 쉽지 않아요. 네. 패닉에 잘 빠집니다. 음. 뭔가 큰 기술이 날라오면. 그렇죠. 근데 되게 침착하게 하시더라고. 침착하게 그 매뉴얼대로 뭔가 해. 이렇게 갔다가 또 때리고 놀래질 않아. 막 에너지가 막 깎이고 있는데. 인공지능처럼 이때는 이렇게, 이때는 이렇게. 저는 딱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위험하다고 해서 공기 전파 가능성이 없다는 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없어요. 패닉에 빠질 게 아니라 맞아. 침착하게 사회적 거리를 두고 아. 손 열심히 씻고 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면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그 다크소울 플레이 보스 잡는 것처럼 해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네. 당황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켜봐. 어. 어차피 패턴은 똑같아. 그러니까. 예, 그러면 나는 이 패턴을 피할 생각만 해. 그러니까 당황 안 하니까 그 진짜 보스가 굴러 떨어졌잖아. 그럴 수도 있고 굴럭 오! 죽었다! 맞아. 진짜 웃겼어. 그거를 그렇게 깰 수 없는 건데. 오잉? 다들 놀랬어요. 저게 저렇게 깨는 게 아닌데. 맞아. 근데 그걸 보면은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네. 침착하게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할 네. 필요가 특히 있는 뭐 거죠. 대한민국이 그 어느 나라보다 가장 침착하게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진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이 진척되는 걸 보면서 진짜 느끼는 건 역시 하나인 것 같습니다. 모든 건 과학 사고 방식으로. 지금은 맞지만 나중엔 틀릴 수도 있다. 이렇게 유연한 사고를 갖고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과학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어릴 때 엄마가 그러셨어요.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주변 친구들을 먼저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과연 엄마는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다행히 한국은 방역 모범국으로 전 세계의 칭송을 듣고 있습니다만 사상 초유의 보건위기 앞에 세계 각국은 동맹국의 협의 한마디 없이 국경을 걸어 잠그고 이웃나라의 의료품 지원도 막는 상황입니다. 유럽에 코로나가 퍼지기 시작하자 세계 최강국이란 미국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유럽인 막기였죠. 코로나19로 세계화가 무너지고 있다란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잘 생각해보면요. 코로나19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또한 세계화, 국제적 연대, 협력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이 사태를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전 지구적 시점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참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전 지구적 참견 시점! 누구보다 참견을 좋아하는 두 남자, 궤도 엑소님과 계속해서 함께 할게요. 자, 참견하면 두 분! 빠질 수 없잖아요. 개동이 거의 제 삶의 모든 부분을 참견하고 있죠. 엑소야. 전지적 궤도 시점으로. 많이 참견하는데. 네, 근데 네, 많이 제가 제 참견. 얘기를 거의 안 듣기 때문에. 요즘에 진짜 안 듣는 예. 것 같아요. 옛날에도 안 들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예. 예전에는 그래도 얘기를 하면 앞에서 얘기를 하면 약간 신용을 했는데 했었는데. 지금은 아예 안 들어요. 요즘에 그냥 자기 할 일에 그냥 뭐 거의 꼬집어도 반응이 없는 수준이라. 예. 내성이 생겼나 봐. 자, 코로나19가 우리 지구에 미친 영향 정말 어마어마합니다만 우리는 좀 과학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죠. 네. 자, 우주 개발 사업이 잠깐 멈춤 상태가 됐나요? 그쵸. 일단 올해만 봐도
6천억 넘는 우주 개발 사업에 차질이 크게 생겼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뭐 일단 당장 9월에 카자흐스탄에 있는 러시아 우주기지에서 발사될 차세대 중형 위성 1호 요 일정이 이제 불투명해진 상태고 내년에 발사할 예정인 아리랑 6호 우리나라. 다목적 실용 위성이라고 하죠. 네. 예, 아리랑 6호 7호 이 일정도 지금 현재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예, 10년 동안 1조 3천억 원 투자한 저희가 꽤 많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예,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네. 이것도 이제 내년 2월이 예정인데 공을 많이 들였거든요. 여기 네. 예산 많이 투입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예.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예. 네, 안타깝기만 한데 근데 궤도님이 또 특히 안타까워할 만한 게 천문연구도 멈췄어요. 그렇죠. 네, 이것도 근데 우주선이 날아간다고 우주선 자체가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것도 아닌데 왜 그게 다 중단이 됐지? 예산 때문 아닐까? 예산? 아 그쪽으로 또 쏠리니까 예산 문제도 있을 거고. 일격들이 한 곳에 또 모이면 안 되는 예, 거죠. 그리고 이제 일단 결국 이러한 우주 관련된 개발 사업들이 국가 간 연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발사하는 게 맞아, 거의 맞아. 없어요. 다 마비가 되니까 예, 근데 지금 다른 나라에서 무언가를 한다라는 거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죠. 맞아 맞아. 예, 이런 부분도 아마 있을 거고. 아무튼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그리고 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중요한 일이나 예를 들어 장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 있지만 단기적으로 더 중요한 일이 있으면 맞아요. 네, 어떤 걸 우선시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있을 거고. 예,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특히나 천문학 같은 경우가 굉장히 먼 미래를 보면서 설계를 해나가는 사업이거든요. 대부분이. 네. 칠레에 있는 전파망원경들이 코로나19로 가동을 다 중단했고요. 대부분. 아이고. 예, 칠레 같은 경우에 이게 워낙 날씨도 좋고 그리고 부지가 좋기 때문에 네. 전 세계에서 천문학을 연구하시는 박사님들이 많이 모이세요. 그래서 정말 천문 강국 국가인데 이 정말 투자 대부분 70% 이상이 몰리는 칠레에서도 가동이 중단될 정도니까. 전 세계가 마비가 된 거네요. 예, 이게 가동 중단이라는 거는 네. 진짜 예전에 없었던 일이에요. 약간 이런 이제 중요한 큰 망원경들은 어떻게 연구진들이 시간 쪼개가면서 예약해가지고 쓰는 거 아니에요? 엄청. 그리고 국가가 예산을 투입한 만큼 해당 국가가 그 비용을 그 망원경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되게 작게 말하면은 뭐 한 300억짜리 망원경이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가 거기서 1억을 넣었어. 네. 그러면 365일 중에 하루는 우리나라가 쓸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투자한 금액 대비 그래서 시간이 할애. 예산을 같이 공동으로 들어간 이유가 결국은 그 관측 시간을 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미션들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필수 인력은 어떻게든 근무를 하고 있고 근데 대부분의 연구 프로젝트가 굉장히 장기적인 거기 때문에 영향을 받죠. 네. 예. 약간 저는 이거 생각한 게 또 천체라는 게 또 예. 사실 우리가 발사하는 거 말고도 다른 뭐 내행성, 외행성 이런 행성들의 자전 공전 주기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맞춰서 좀 개발하는 것도 되게 많을 텐데 탐사선 같은 경우는 그렇죠. 화성 같은 어. 경우도 뭐 2년에 한 번씩 제일 가까워진 데 치고라. 네, 뭐 가까운 것도 있지만 화성 탐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하는 궤도로 다 보내려면은 이게 어떤 궤도의 타이밍을 타면은 길게는 막 정말 한 1, 2년 걸릴 수도 있는 거고 짧게 하면 짧게 가면은 그래도 한 뭐 1년 정도에 갈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게 아예 달라지는 거죠. 효율적인 경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비 때문에 그게 불가피해질 수밖에 또 없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따지면 2호선이 계속 순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2호선 타고 가지만 어느 지역에 내리려면은 어떤 타이밍에 내려야 되는데 만약에 그 타이밍에 못 내리면 한참을 걸어가야 되잖아. 돌아가야 돼요. 그치. 그런 거랑 비슷한 거야. 자,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 과학자들이 본인들이 할 일을 찾아서 하고 있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은데 코로나19가 사회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파악하기 위해서 인공위성을 활용한 연구를 추진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가 이제 코로나19이기 때문에 네. 이거랑 관련된 연구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ESA 유럽 우주국이랑 미 항공우주국 나사랑 같이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대기 환경 변화를 지금 자세히 보려고 하는 연구를 고민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이사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가 지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이탈리아 코로나19 발생을 대응하기 위해서 우주랑 관련된 이런 연구 제안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위성 자료를 활용해가지고 이 코로나19 등 이 감염병이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
어떻게 더 지원을 빨리 할 수 있을까? 이거랑 관련해서 우주 관련 미션을 진행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나사 같은 경우도 인공위성 자료를 활용해가지고 환경, 경제, 사회적 영향을 분석하는 네, 그런 과제 제안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느껴지지 않아요? 이게 장기화가 되는구나. 약간 이런 것들이. 그렇죠. 네. 너무 많은 곳에 타격을 주고 있어요. 네, 예상치도 않은. 그런 것들을 좀 체감할 수 있는 예. 부분인 것 같기도 한데요. 이게 정말 의료계는 결국은 치료제를 만드는 게 목적이잖아요. 네. 결국 거기에 이제 생명공학이나 관련 의료진들은 다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그거랑 전혀 관련 없다고 여겨지는 천문학 분야에서도 어쨌거나 이 확산이나 사회 미친 영향에 대한 거를 예측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바꾸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 진행됐던 미션이랑 좀 다른 형태인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그 위성들도 예전에는 이 우주 임무나 여러 가지 그런 걸 했었는데 미세먼지를 보고 막 이런 걸 또 많이 쓰고 있거든요 지금. 뭔가 인류를 위한 방향으로 지금은 다 모든 프로젝트들이 다 포인트가 맞춰진 그쵸. 것 같아요. 눈이 지구 밖을 보다가 그러니까. 안으로 보기 시작. 오, 우주를. 약간 소름 끼친다. 어떻게 보면 이 정도로 유연한 지금 과학 체계를 갖고 있다 인류가. 네, 네. 그렇게 볼 수도 예전에 뭐 있고. 이제 냉전 시대 같은 경우는 네. 끝까지 서로 이제 공개 안 하고 정신. 근데 맞아. 요즘에 이제 지구 하나가 된 느낌. 그쵸. 네. 전 세계가 네, 네, 힘을 네. 합치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앞서 이야기한 뭐 천문학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고 있던 연구에 지장받는 과학자들이 제법 많을 것 같은데 오히려 또 도움되는 분야도 있다고. 이게 사실 뭐 이제 클럽 이런 데 가면은 엄청 시끄러워서 이제 귓속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막 아니면 목소리가 안 들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지진학자들, 지질학자 분들은 똑같이 이제 이런 지구에서 들리는 그런 음파들이 있어요. 지진파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미세하게 잡아내야 지구 안에 있는 뭐 내핵이나 외핵, 그다음에 각각 지역별로의 이제 그런 특성 같은 거를 파악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이제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뭐 차 소리, 각종 소음 공해들이 같이 섞여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이제 아티팩트라고 해서 그런 노이즈 때문에 이제 분석하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사회적 활동 자체가 마비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대요, 소음이. 그래서 더 이런 자연 지진 감지 같은 것들이 더 미세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많은 지금 양질의 데이터를 뽑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환경도 엄청 좋아졌다고 하잖아요. 요즘엔 뭐 미세먼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력파 감지할 최적의 시기인가?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굉장히 노이즈가 줄어들었습니다. 거의 한 3분의 1 줄어들었대요, 어떤 특정 지역은. 이야, 이것도 굉장히 참신한 방향이네요. 그러니까요. 몇 년에 걸쳐 할 일을 지금 이렇게 약간 물 세상이 들어왔을 때. 멈춰있는 그러니까. 상황에 필요한 정보를 또 얻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많이 없을 때 할 수 있는 많은 걸 지금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지금이 약간 기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영화 같은 것도 뭐 길거리 아무도 없고 막 이런 영화들도 있잖아요. 영화 나는 내용에서. 전설이다. 이런 거죠. 지금 그런 재난 영화 많이 찍을 수 있겠는데 사람이 근데 없으니까. 또 그 재난 영화 찍을 때 사람이 필요하니까 아마 촬영도 많이 없어졌을 거예요. 다 마스크, 스텝 다 초록 색깔 마스크 끼고 그거 크로마키를 없애는 거야. 그럼 얼굴이 없어져. 왜 뚫리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스태프 없이 맞네. 스태프 없이 이제 촬영하는 거지. 사람도 없고 아주 혼자. 약간 그 핸드헬딩 기법 같은 걸로. 약간 브이로그 이런 거죠. 셀프 카메라. 근데 사실 영화를 찍을 때는 이제 뭐 지자체나 이런데 받고. 먼저 허락을 받고 통제를 하고 찍을 수 그러니까. 있으니까.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가 있어요?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 특히 결국에는 이 바이러스가 사람을 감염시키고 사람이 이제 피해를 입다 보니까 이런 거를 고쳐주는 쪽으로 당연히 발전할 수밖에 없겠죠. 뭐 바이러스 자체를 분석하는 그런 염기 서열을 분석하는 그런 기법, 또는 이제 그런 분자 구조를 하는 그런 기법뿐만 아니라 이제 직접 치료하는데 치료해주는 당사자도 사람이잖아요. 실제로 의료진이 많이 감염돼서 집단적으로 사망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감염이 안 되는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대표적으로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원전 사고 때도 지금 로봇이 수준에 들어가서 이거를 하고 있거든요. 똑같이 바이러스도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고 그 대신 의료용 로봇 이런 거 개발해가지고 얘가 대신 검사하고 대신 청소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쓰고 있는 소독하고. 거죠. 소독하고 그렇죠. 웨어러블 기술 좀 발전하지 않을까요? 웨어러블. 그런 왜냐면 것도 의료진들이 이걸 입고 어. 예전에는 이제 웨어러블이 이제 보통 대부분의 웨어러블이 그 힘을 보조하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 내가 뭐 한 100kg을 못 드는데 이걸 입고 들면 들 수 있는 뭐 이런 그런 것들이 많은데 약간 보호구 개념의 웨어러블 슈트 같은 게 많이 발전하지 않을까. 예. 그래서 뭐 몇 가지 제가 좀 예를 찾아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방면에 그냥 로봇 하면은 그 우리가 생각하는 뭐 거동 도와주고 이런 로봇뿐만 아니라 거의 전반적으로 다 특색에 맞게 개발했더라고요. 뭐 중국 우한의 한 병원에서는 뭐 식사, 음료, 약물 직접 로봇이 배달해주고 다시 받아오고 그리고 이제 의사가 원격으로 지시를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덴마크에서는 UVD라는 로봇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배달이 이런 게 아니고 그 확진자가 거쳐간 곳이라든가 오염된 지역을 살균, 멸균하고 뭐 자외선 조사를 한다든가 그래서 하는 것도 있고 뭐 중국 공정연구원에서는 목구멍에서 점액을 채취하는 로봇을 개발을 네. 했다고 해요. 네. 왜냐면은 특히 이제 가래라든가 이런 곳에 이제 바이러스 농도가 너무 높으니까 그런 거를 이제 면봉으로 긁어서 PCR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그거를 확 증폭해서 실제 이 사람한테 바이러스 검체가 있는 점지를 분석하는데 그 검체 객답이라든가 그거 자체도 양이 되게 많아요. 그걸 통해서 실제로 의료진이 감염된 케이스도 많고 그래서 로봇이 대신 그런 것들도 이제 채취를 하는 로봇도 있다고 하고요. 한국은 없나요? 한국도 생각보다 되게 잘 발달돼 있더라고요. 예. 네. 아까 말씀드렸던 자외선 쏘아서 살균해주는 로봇 하고 있군요. 유보라는 것도 있고 예. 그 다음에 뭐 해외에서 입국하거나 출국할 때 열화상 카메라로 체온을 직접 측정해주는 오. 템이라는 로봇도 있대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환자들이 입고 쓰고 버린 그런 폐기물을 이제 뭐 바이오 하자드 이런 걸로 불리는데 그런 것들을 직접 자기가 이제 들고 와서 폐기해주는 따르고 따르고 약간 따릉이. 따릉이처럼 따르고 라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네요. 뭔가. 근데 로봇 관리도 되게 잘해야겠다. 로봇이 감염은 안 되지만 거기에 그거를 또 이제 관리해서 우리가 사는 묻어 있으니까. 묻어 있으면 실제로 이 연구하는 연구시설에서도 특히 이제 바이오 하자드라고 해서 그런 폐기물을 봉투에 싸고 또 큰 박스에서 이제 무슨 방사능 폐기물처럼 되게 이상한 표시가 있어요. 거기 하는데 거기서조차도 버리면 안 되는 부분이 그 주사 바늘이거든요. 주사 바늘은 따로 이제 통에 플라스틱 통에 해가지고 실링을 해서 버려야 되는데 그걸 잘 안 지키는 연구원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통째로 버리는 거였구나. 근데 그거에 있어서 주사 바늘에 찔려서 감염되는 사람이 제일 많이 되는 사람이 청소 아주머니들. 이거 옮기다가 아이고 감염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 감염되거나 왜냐면 피부가 뚫리면 이게 보호보석이 뚫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주머니 아무것도 모르고 그 폐기물을 이렇게 잡다가 땄다고 하면은 땄다고 이렇게 하는데 피는 이제 감염이 되거나 그래서 더 이제 그런 것들 조심해서 요즘에는 환경 안전 규격 이런 걸 진짜 조심해야 강화시켜서 되겠다. 바늘은 따로 이렇게 분리해라. 그런 것처럼 로봇도 똑같이 아마 따로 이제 멸균해주는 멸균실이라든가 이런 걸 구비를 하지 않았을까. 아이고. 그래요.